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기원전 221년 진왕 정에 의해 진나라가 전국 7홍을 모두 통합하여 마침내 춘추 전국시대를 종결시키고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을 수립했습니다. 이젠 주나라도 없겠다. 진나라의 왕이야말로 중국에서 유일무이의 절대군주였습니다. 진왕 정은 그러한 권위에 걸맞는 새로운 칭호를 고민하였습니다. 진시황은 이사, 풍겁, 왕관 등에게 새로운 존호를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이들은 천황, 지황, 태황의 명칭을 올렸는데 진시황은 황을 쓰면서 제라는 단어를 붙여 황제라고 칭하였습니다. 중국 신화 속 전설의 신들 삼황오제의 뒷글자를 따서 스스로를 황제라고 불렀던 거죠. 황제라는 용어가 여기서 처음 탄생했고 진왕정은 본인이 최초의 황제라는 뜻에서 처음 시자를 더해 시황제 혹은 진시황이라고 불렀던 거죠. 하지만 황제라는 뜻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황은 빛나는 태양, 광휘를 상징합니다. 더불어 제는 동양에서 조물주를 일컫는 단어 상제에서 따온 것이죠. 즉 황제라는 뜻은 상제가 하늘 세계를 다스리는 것처럼 황제는 지상 세계를 다스리는 최고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황제의 단어와 더불어 짐, 제, 조 등의 황제 용어들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호를 폐지하고 자신의 뒤를 이을 황제들에게는 2세, 3세, 4세로 불러 만세까지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황제가 된 진시황은 제자백가 중 음양가들의 이론을 적극 수용했습니다. 음양가들이 내세운 이론 중 추연의 오덕 종시설이라고 모든 국가와 왕조에는 부여된 오행이 있는데 그 오행의 순환 관계에 따라 건국되고 망함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오행 사이에서도 상극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예컨대 불의 상극은 물인데 주나라가 불의 나라였기 때문에 음양가들은 진시황에게 주나라의 기운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물을 숭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물의 덕, 수덕을 배합하기 위해 수덕에 맞는 검은색을 가장 많이 사용했고 수덕에 배합하는 숫자 6을 숭상하였다고 합니다. 진시황은 황제 등극 직후 황제가 직접 전국을 돌아다니는 순시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기원전 220년 통일 직후 1차 순시를 하고 1년 후였던 기원전 219년 2차 순시에서는 본디 전설 속의 제왕들이나 주나라 천자만 가능했던 태산이라는 산에 올라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봉선의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자, 황제로서 상징적인 요식행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제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통치 제도죠. 이때 진시황의 오른팔 이사의 주도로 진나라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이지 황제의 제국다운 면모를 갖춥니다. 이사를 제외한 다른 많은 신하들은 진시황에게 진나라도 주나라처럼 제후들을 각지의 영주로 분봉하는 봉건제를 계속 이어나자고 주장한 반면 이사는 주나라의 몰락 원인이 바로 봉건제 때문이라며 비난합니다. 그래서 이사가 제안한 통치 제도는 다름 아닌 군현제. 진시황은 이사의 군현제를 채택하여 제후를 영지의 영주로 분봉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을 군과 현으로 나누고 각 군과 현에는 황제의 대리인인 지방관을 직접 임명하여 황제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도록 했습니다. 영주들은 자신의 영지 내에서 경제력과 권력을 창출해내지만 군현제에서 지방관들의 경제력과 권력은 전부 황제에게 부여받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중앙 집권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관직 제도에서도 승상, 태위, 어사대부라는 3공체제가 확립되었습니다. 승상은 오늘날의 국무총리, 태위는 군권 담당, 어사대부는 감찰 담당이었습니다. 다만 정치개혁을 떠나서도 사회 통치 정책도 손을 봐야 했습니다. 이사가 역시 주도적으로 나섰는데요. 로마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이 제국으로서 갖는 위험의 공통점이 이 발달된 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는 먼 지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반란이나 소요 사태 시에 병력과 물자를 신속하게 보내고 정보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진나라의 수도 함양이 서쪽에 치우쳐져 있기에 함양을 기점으로 동남쪽으로 폭 50m의 도로를 쫙 깔았습니다. 이후 중국에서 통일왕조가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한 게 도로망 확충이었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것들을 다 하나로 통일합니다. 그간 전국 7홍은 국가들별로 도량형과 문자가 제각기 다 달라서 통일제국을 통치하려면 하나의 기준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첫째, 진나라는 문자를 통일했습니다. 이전까지 주나라는 대전이라는 한자를 썼는데 진나라가 통일된 영토가 옛 주나라의 영토보다 훨씬 넓어서 특히 5월 지방은 언어 격차가 꽤 커서 주나라의 대전보다는 더 간략화된 소전체의 한자를 만들어 보급함으로써 문자를 하나로 통일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화폐를 통일했죠. 몇백 년의 분열시대를 거치며 당시 중국에서는 워낙 다양한 무게와 형태의 철전들이 나돌았고 화폐의 규격이 정해지지 않으면 당연히 각 지방별로 폐쇄적으로 바뀌고 이는 분열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진시황은 반량전이라는 화폐로 모든 화폐를 일원화하여 전국의 화폐 유통을 촉진시켰습니다. 세 번째로 각 지방별 제각각이었던
단위를 세는 도량형과 수레의 크기까지 전부 통일하여 단일한 기준을 세움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체제와 패턴이 하나로 일원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일련의 통일 정책들로 진나라는 빠르게 법과 중심의 중앙집권적 통치 제도를 확립했고, 이 모든 설계자는 역시 이사였습니다. 진시황의 통일 정책에 대한 임용환 역사학자님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진시황의 가장 큰 업적은 통일한 것도 통일한 거지만 이 국가가 유지되도록 만든 거예요. 유럽을 한번 보세요. 유럽 대륙과 중국 대륙 크기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하나의 나라이고 유럽은 하나 만들려고 저고생을 하고 있어요. 중국은 2000년 전에 하나의 제국을 만들었고 아무리 쪼개져도 다시 붙잖아요. 이걸 만든 게 진시황의 제일 큰 업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쪼개지지 않은 하나의 국가를 만드냐. 기원전 215년에는 진시황은 몽염 장군에게 30만 병력을 주고는 오늘날의 내몽골 자치구 남단 황하강 최북단의 흉노족을 터벌해 흉노족을 황하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몽염 장군에게 만리장성 공사의 책임을 맡겼습니다. 만리장성은 성 전체를 진시황이 새로 쌓은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전국시대에 전국 칠흥들 가운데 진나라, 조나라, 연나라가 북방에 장성을 쌓아두고 있었는데 진시황의 만리장성은 세 나라의 장성을 성벽으로 이은 것이었죠. 왜 하필 7개의 나라들 중에서 진나라, 조나라, 연나라의 장성이 발달했을까요? 특히 조나라의 장성은 현재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장성이랍니다. 진나라, 조나라, 연나라 세 나라의 공통점은 전부 북쪽에 흉노족이라는 유목민족을 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나라, 조나라, 연나라의 장성은 전국 칠흥끼리의 전쟁을 위해서 쌓은 게 아닌 북방의 흉노족을 막기 위한 장성이었습니다. 진시황의 만리장성 사업 또한 마찬가지였던 거죠. 만리장성의 목적은 흉노족을 막기 위한 용도였기에 그 뜻은 만리장성이 유목민과 농경민 그리고 중국 문명을 가로지는 기준점, 일종의 국경선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의 만리장성은 진시황 때 쌓은 그 모습은 아니며 1000년 후 명나라 때 기존의 만리장성을 강화 보수한 상태의 모습이랍니다. 아마 만리장성 서쪽 끝의 모습이 그나마 진시황 때 세운 모습과 가장 가까울 겁니다. 만리장성의 역사적 가치를 떠나서 만리장성은 당대 엄청난 규모의 대공사였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수백 년간 분열시대였다가 통일된 백성을 통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공사를 통해 국가의 동원력을 키우고 가진 물자를 유통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도 하지만 만리장성 건축 싸움은 득보다는 실이 더 컸습니다. 국가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으며 워낙에 호된 공사 현장에 백성들을 강제 동원하니 민심이 완전히 떠나버렸죠. 역시 진시황은 폭군으로서의 이미지가 지배적이죠. 그는 대체 어떤 폭군으로 변모할까요? 진시황은 통일한 이후 한때 나머지 6국가들의 완전한 지배를 위해 전국적인 대갑부 12만 호를 진나라의 수도 함양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옛 전국 칠흥의 국가들에서 방구 좀 끼던 놈들을 진나라 수도로 강제 이주시켜서 그들의 기득권과 결속력을 해체시켜버린 거죠. 더불어 반란의 싹을 자르고자 민가 소유의 병기들을 모두 몰수하여 녹인 뒤 황실 악기와 장식품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시황 하면 역시 가혹한 법치로 가장 악명이 높죠. 신상필벌이라고 하지만 이젠 전쟁이 없어진 시대였기에 신상은 없어지고 필벌만 남게 되었으며 진시황과 이사는 갑자기 불어난 인구수를 전부 관리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법치를 적용시켰습니다. 만리장성 공사에 주어진 시간에 조금이라도 늦을 경우 가차없이 처형당했으며 백성들은 잔혹한 법에 의해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당대 조정 대신들 중에서 유가 계열의 대신이거나 전국적인 유생들이 하나같이 진시황과 이사의 가혹한 법치를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직하학궁 출신의 순우월이 유가를 계속 신봉하며 군현제가 아닌 쥐나라의 봉건제를 주장했습니다. 이사는 진시황에게 유가를 계속 저대로 두면 진나라의 통치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며 기원전 213년 전국에 있는 모든 유교 경전들과 책들을 다 모아서 소각시켜버렸습니다. 최소한의 필요한 책들만 남겨두고 전부 사라졌죠. 춘추 전국시대에 그토록 많은 제자백가가 나왔음에도 오늘날에 전해지는 것은 일부이며 그마저도 위작의 논란이 끊이질 않는 이유가 이때 진시황과 이사가 이잡듯 책을 찾아내어 다 태워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유가 사람들은 이러한 진시황을 더 비난했고 기원전 212년 이사와 진시황은 확실한 공포심을 보여주고자 진시황을 비방한 460여 명의 유가들을 잡아다가 생매장시켜버렸습니다. 진시황과 이사가 유가의 책들을 전부 불태운 사건을 분서, 유가 유생들 460명을 생매장한 사건을 갱유라고 해서 분서갱유라고 부릅니다. 진시황의 과시욕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포 정치로 중국 역사상 최초의 그리고 최대의 전제 군주 권력을 확립한 진시황은 이 권력을 절대 놓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진시황이 유일하게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죽음이었죠. 진시황은 영생을 원했습니다. 진시황은 방사들을 전 세계에 보내서 어떻게든 불로초를 찾아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방사가 서복인데요. 서복은 수백 수천 명의 어린아이들 행단을 이끌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도록 하였습니다. 진시황은 서복을 포함해 방사들의 탐험에 엄청난 양의 비용을 투자했지만 어이가 없는 건 모든 방사들이 다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먹튀를 한 거죠. 하지만 그들 입장에서도 불로초라는 게 없기 때문에 돌아오면 죽음밖에 없으니 못 돌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각종 민담과 신화에서는 방사들의 탐험을 다룬 내용들이 많고 서복이 불로초를 찾아 떠난 곳으로 일본의 사가현과 와카야마현 그리고 심지어 제주도 서귀포도 있습니다. 제주도의 정방폭포에 불로초가 있었다고 서복이 왔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들이 다 먹튀를 하니까 진시황은 방사들에게 엄청난 분노심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분석잉유 사건에서 생매장 당한 당사자들이 유가가 아니라 방사들이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유가학자들을 생매장했는지 방사들을 생매장했는지는 정확히 모른다고 하네요. 이때 진시황의 첫째 아들이자 태자였던 부소가 진시황을 말렸다고 합니다. 천하가 막 평정되었으나 먼 곳의 백성들은 아직 잘 따르지 않고 있으며 유생들은 모두 암송하며 공자를 본받고 있는데 지금 황상께서 법을 엄격하게 하여 그들을 올가매니 신은 천하가 안정되지 않을까봐 두렵습니다. 아비의 정책에 반발을 한 아들에게 화가 난 진시황은 아들 부소를 만리장성 현장에 보내 몽염 장군과 같이 만리장성 공사를 책임지게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진시황의 집착은 이번엔 무덤 조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진시황은 어느 날 섬서성 시안시의 여산에 사후 안치하게 될 자신의 거대 무덤을 조성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진시황릉입니다. 무덤이 아니라 지하 궁전에 가까웠는데 궁궐과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졌고 수은으로 무덤 안에 강을 만들었고 각종 부비 트랩을 설치하여 도굴꾼들이 침입을 하면 화살 장치가 발사되도록 설계하였다고 합니다. 진시황릉 공사에만 70만 명이 동원되었다고 하니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가늠이 되죠. 그리고 무덤 안에 친위대도 두겠다며 군대 모형의 병마용을 만들었는데 이 병마용은 실제 사람의 얼굴을 본떴으며 실제 당시 진나라 군대의 갑옷과 편제를 그대로 따랐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병마용은 그저 흙만 입지만 원래는 색칠까지 했었고 색깔이 퇴색되어 지금은 흙만 남은 거라고 합니다. 군대뿐 아니라 광대에 궁인들의 각종 진귀한 동물들의 모두 실물 그대로 토형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무덤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자들과 장인들 그리고 공사에 동원된 인부와 노예들을 생매장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마천의 사기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진시황은 여산을 뚫어 전국에 70여만 명을 보내 땅을 깊이 파괴하고 구리물을 부어 틈새를 메워 외관을 설치했으며 궁관, 모든 관원, 기이한 기물, 진귀하고 특이한 물건들을 만들어 운반해서 가득 보관하게 했다. 기술자들에게는 자동으로 발사되는 활과 화살을 만들도록 명하여 그곳에 접근하여 파내려는 자가 있으면 즉시 발사되게 했다. 수은으로 온갖 내, 큰 강, 넓은 바다를 만들어 기계에 수은을 집어넣어 흐르게 했다. 위로는 하늘의 형상을 갖추고 아래로는 땅의 형상을 갖추었다. 진시황릉은 멀리서 봤을 때 거의 산이나 다름없습니다. 옛날에도 중국에서는 진시황릉의 전설이 내려져 왔지만 그 실체를 찾지 못하다가 1974년 마을 청년 6명과 공사회사에서 우물을 파던 도중 우연히 도기와 쇠뇌 창살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발굴 작업에 들어가면서 병마용이 발견되었고 진시황릉의 실체가 밝혀진 거죠. 하지만 현재 진시황릉은 전부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전체를 다 발굴할지 모를 정도로 진시황릉은 난이도 최상급의 발굴 작업입니다. 이를 두고 한간에는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제가 코리아 베가본드 공주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이 진시황릉급의 무덤을 발굴할 기술이 아직까지 없어서 가만 냅두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발굴된 건 진시황릉의 극히 일부분이고 남은 부분의 무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리고 아방궁이라는 새로운 대규모 궁궐을 만듭니다. 아방궁의 규모가 동서 690m에 남북이 115m인 어마어마한 크기였으며 진시황은 이 궁궐을 천극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조궁이라고 불렀다고 하고 조궁의 전각 중 한 전각의 이름이 아방전이라 하여 아방궁이라는 별칭이 생겼다고 합니다. 훗날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 들어온 항우가 아방궁을 불태워버렸는데 그 불이 100일간 꺼지지 않았다죠. 그런데 정작 아방궁 터에서는 출토되는 유물이 별로 없어서 아방궁의 존재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문 조사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방궁의 터에는 성벽이나 담이 있던 터도 안 보이고 불에 탄 흔적도 없다고 하여 아방궁은 현재 미스테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아방궁이 사치스러움 혹은 무상함을 상징하는 단어처럼 쓰이죠. 그러나 결국 진시황은 죽음을 맞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진시황은 종종 전국을 둘러보는 순시에 나섰다고 말씀드렸죠. 진시황은 천하통일 후 총 5차례에 걸쳐 순시를 했는데 기원전 211년 5번째 순시 도중 진시황은 사망하였고 사인은 수은 중독이라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수은이 일시적으로 피부의 노화 방지 역할을 했던 터라 진시황이 계속 수은을 섭취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진시황은 아방궁 완공을 보지 못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진시황은 본인이 만들어 놓은 진시황릉에 안치되었고 이때 사마천의 사기에는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세 황제가 말했다. 선왕의 후궁들을 자식이 없는 자라 하여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따라서 모두 죽으라고 명하자 죽은 자가 매우 많았다. 또 기술자들은 기계와 숨겨진 보물들을 모두 알고 있으니 숨겨진 보물들은 바로 누설될 것이다 라며 상례가 끝나고 보물들도 이미 매장이 되자 묘로 통하는 길의 가운데 문을 폐쇄하고 묘로 통하는 길의 바깥문을 내려 기술자와 노예들이 나오지 못하게 다 가둬놓고는 다시는 나오는 자가 없었다. 풀과 나무를 심어 묘지가 산과 비슷하게 했다. 진나라의 부르는 이제 시작이었는데요. 진시황에게는 매우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첫째 아들 부소는 일찌감치 태자로 임명되어 후계를 준비 중이었고 또 총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시황의 분서기 행위 당시 부소가 진시황에게 멈추어달라 간언했고 이때 진시황의 심기를 건드려 진시황은 태자 부소를 몽염장군이 지휘하고 있는 만리장성 공사 현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진시황은 5차 순시 도중 마차 안에서 사망했습니다. 진시황은 사망 직전 환관 조고에게 유서를 남겨 만리장성 현장에 있는 부소를 황궁으로 소환해 후계를 잇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같이 동행하고 있던 이사와 환관 조고는 진시황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 반란이 터져나올까봐 사망 소식을 숨겼고 심지어 수행원들에게도 속여야 해서 소금에 절인 물고기들을 마차에 가득 채워 시체 냄새를 숨겼다고 합니다. 그러곤 환관 조고는 이사에게 접근해 음모를 꾸미는데요. 환관 조고는 다른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서를 조작하는 것. 환관 조고는 태자 부소가 황제가 되는 것보단 당시 함께 수행하고 있던 진시황의 막내 아들 호해를 황제로 옹립시켜주면 본인이 권력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았던 거죠. 여기에 이사도 동참하였는데요. 이사도 승상의 자리에 오른 뒤 여기저기서 이사의 권위가 지나치게 높아졌다며 경계를 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진시황이 죽고 없으면 이사의 힘도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사도 조고의 유서 조작에 동참하기로 했죠. 아마 상황의 케이스가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환관 조고와 이사는 진시황의 죽음을 비밀리에 붙이고 만리장성 현장에 나가 있는 태자 부소에게 진시황의 이름으로 자결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몽염장군은 아무래도 이상하다면서 용서를 빌려고 했으나 진시황의 거짓 조서를 가져온 신하의 거듭된 압박에 부소는 자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관 조고와 이사는 호해를 태자로 임명하고는 진시황의 죽음을 공표한 뒤 호해를 2세 황제로 등극시켰습니다. 호해가 2세 황제가 되고는 조고가 호해에게 고해 황제권 강화를 위해 위협적인 인물들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형제들과 황족 12명을 주살했고 몽염 장군에게도 반역 누명을 씌워 자결 명령을 내렸습니다. 몽염은 30만 병력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몽염은 스스로 자결을 택하였죠. 이로써 어느 누구도 조고와 이사와 2세 황제 호해에게 위협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조고의 작품이었지만요. 이세 황제 호해는 아방궁 건축에 박차를 가했고 이 때문에 백성들의 자원 술탈과 강제 동원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세 황제 호해는 아예 정사에 관심을 꺾고 유희와 활락에 젖어들어 있었습니다. 결국 사단이 터져버렸습니다. 밀란이 터진 건데요. 기원전 209년 진승 5광의 난이 터집니다. 진승과 5광은 빈농 출신의 하급장교로 인부들을 데리고 공사 현장까지 인솔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 강수로 인해 물이 불어난 탓에 제 시간에 맞춰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진나라의 가혹한 법치에 따라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처형이었기에 죽을 바에야 미쳐버린 진나라를 바꾸겠다면서 지휘관을 죽이고 군중을 선동해 반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반란을 일으킬 때 진승의 연설이 매우 유명한데요.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다더냐. 진승 5광에 나는 삽시간의 규모가 늘어납니다. 모두 진나라의 폭정에 신음하고 있었던 것이고 반란이 터지니 구름같이 몰려들어 반란 세력에 가담하였죠. 진승과 5광은 아예 독립된 국가를 만들겠다며 국호를 장초로 삼고 진승은 스스로 왕에, 5광은 가왕에 등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세 황제 호해는 아무런 생각 없이 매일을 사치와 향락으로 보낼 뿐이었습니다.
조고가 모든 국사를 도맡고 있었고 이세 황제 호해는 조고가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거니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러한 답답한 모습에 이사가 간언했으나 이세 황제 호해는 이사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조고는 이사마저 제낄 요량으로 진승과 이사가 내통하고 있다는 누명을 씌워 모진 고문을 가한 뒤 허리를 끊어버리는 요참형으로 이사는 처형되었습니다. 진나라의 통일 정책의 가장 선두에 섰던 이사마저 이렇게 어이없이 사망해버렸죠. 한편 진승 5광에 난 기세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들은 전차 600대, 기병 1000기, 보병은 수만에 이르는 수준이었습니다. 진승 5광의 난이 발발하고 진나라는 이들을 진압할 역량이 안되자 옛 전국 칠흥의 유력 세족과 귀족들이 다 독립하여 전국 칠흥이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다같이 반진전쟁에 동참하기로 하죠. 이 대표적으로 초나라의 항우가 있었죠. 항우는 과거 진나라 대 초나라 때 마지막까지 초나라를 책임졌던 항현의 손자였습니다. 이 사실을 이세 황제 호해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선 조고가 입을 닫고 있던 이유도 있었고 전국적인 반란 사태에 대해 유생들이 반란을 진압하라고 간언했으나 이세 황제 호해는 반란이라는 단어에 이상하게 날뛰었다고 합니다. 이에 박사 숙손통이 반란이란 말을 군도라고 표현하자 이세 황제 호해가 크게 기뻐하며 숙손통에게 상을 내리고 반란이라고 칭한 이들을 다 가두어 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각 지방들에서부터 반란에 대한 상세 보고가 끊어지게 되죠. 진승 5광의 난의 군대가 이젠 함양의 문턱인 함곡관까지 들이닥치니 그 수는 수십만에 이르렀습니다. 그제서야 사태를 파악한 이세 황제 호해에게 장한 장군이 진시황릉 공사에 동원된 노역군들을 병사로 징집하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이세 황제 호해는 있는 노비들까지 다 사면시키고 면천시켜서 병력을 모은 뒤 장한을 사령관으로 삼고 함곡관으로 보냈습니다. 진승 5광의 난 군을 지휘하던 장수는 주문 장군이었는데요. 장한은 우선 주문을 함곡관에서 격퇴하고 계속 추격하여 민지라는 곳에서 부대를 괴멸시키고 주문은 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싸우고 있던 5광은 부하들의 배신으로 암살당했습니다. 장한은 사마흔과 동해의 지원병을 얻어 진승 5광에 난 부대를 하나씩 다 격파했고 진승이 마지막으로 덤벼들지만 결과는 장한의 대승리, 진승은 도망가던 중 부하에게 살해당하죠. 진나라 내부에서는 조고가 승상이 되어 이세 황제 호해를 농락하면서 권력을 농단하고 있었습니다. 지록위마 고사가 여기서 유래했죠. 조고가 이세 황제 호해에게 사슴을 갖다 바치며 이것이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세 황제 호해는 누가 봐도 사슴인데 어찌 말이라고 하냐고 하자 조고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조고에게 화를 당할까봐 무서워 벌벌 떠며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뜻에서 지록위마 사자성어가 나온 거랍니다. 진승 5광의 난이 끝이 났지만 모든 반진전쟁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유방과 항우가 양쪽으로 진나라 수도로 진격 중이었으며 유방의 군대가 매우 빠르게 진군 중이었죠. 장한은 항우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 장한은 항우와 싸우던 중 진승 5광의 난 이후 영웅이 된 장한을 조고가 경계하고 견제하면서 제대로 장한에게 지원을 해주지 않자 장한은 항우에게 항복해버렸습니다. 그러는 한편 조고는 수도 함양에 거의 도착한 유방에게 미리 연락하여 내통하고자 했으나 유방이 조고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불안했던 조고는 이세 황제 호해를 죽이고 진시황의 조카였던 자영을 3세 황제로 등극시켰습니다. 원래 자영은 다 망해버린 나라의 황제가 되고 싶지 않았으나 자영은 생각을 바꾸어 3세 황제가 된 뒤에 가장 먼저 조고부터 죽여버렸습니다. 자영은 유방의 군대와 끝까지 싸우려고 했으나 진나라에 더 이상의 여력이 없었고 자영은 즉위한 지 고작 45일 만에 유방에게 항복하기로 하면서 옥세를 넘기고 기원전 206년 전국 칠흥을 통일했던 진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